네, 안녕하세요. 제롬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4월에 유럽을 28일간 여행을 한 여행 영상입니다. 여행의 출발은 프랑스 파리 샤를로 드골 공항이고요. 여행의 종료점도 파리 샤를로 드골 공항입니다. 이 여행은 4월에 유럽이 제일 아름다울 때죠. 4월에 와인을 사랑하는 유럽 여행자들과 함께 유럽을 한 바퀴 돌았던 그런 일정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파리에서 출발을 해서 어디를 갔냐면 파리에서 독일로 가는 방향이죠. 그래서 샴페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도 샴페인 잘 아시잖아요, 그죠? 샴페인, 프랑스에서 제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랭스 지역 샴페인의 본산 에페르니에라는 동네를 제일 먼저 갔습니다. 에페르니에는 그 유명한 그 프랑스 샴페인 와이너리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예약하고 테이스팅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모에샹동 방문해서 테이스팅하고 한잔하고 맛보고 구경 좀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에페른이란 동네 자체가 굉장히 매력이 넘치는 동네라서요. 쟁쟁한 그 샴페인 와이너리들 둘러보고 그리고 테이스팅도 하고 물론 예약이 필요한 유명한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맛도 보고 그리고 구시가 구경도 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독일 쪽으로 이동하는 루트는 룩셈부르크 루트를 잡았는데요. 룩셈부르크 가는 길에 제가 좋아하는 그 미국 미니 시리즈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고 하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배경으로 했던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상륙 작전 이후에 진격하는 루트 선상에 있는 유명한 마을 바스토뉴. 2차 대전 역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마을이기도 하고 현재 있는 유럽 사람들은 이 바스토뉴를 일부러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전쟁의 흔적도 남아있고 그 전쟁에 승전했던 기록 그다음에 고전했던 기록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 곳인데 저는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미니 시리즈에서 이 마을을 굉장히 인상 깊게 그렸던 모습들이 있어서 다 같이 가서 한국 사람들은 사실은 잘 모르는 곳이긴 한데 그 밴드 오브 브라더스 영화 매니아들이 같이 뭉쳤기 때문에 바스토니에 가서 하룻밤 인근에서 자고 그죠? 바스토니를 보고 룩셈부르크 가는 길에 인근의 시골에서 잤는데 바스토니에서 그 유명한 광장 그리고 바스토뉴에 있는 성당 그 미니 시리즈에서는 폭격을 받는 장면들이 나왔던 그런 곳인데 그것도 보고 그리고 이제 전쟁 박물관 이런 곳들도 방문을 했습니다. 역사적인 곳인데 역사를 미니 시리즈로 만나고 그 미니 시리즈에서 표현했던 그 옛날 마을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기 때문에 이 바스토뉴란 마을을 방문했던 시간이 굉장히 좋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파리는 사실 저는 프랑스는 아닌 것 같아요. 파리는 그냥 파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프랑스 그리고 2차 대전의 역사와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는 그리고 그 기록들이 곳곳에 남아서 달리는 루트 선상에 굉장히 많은 공동묘지, 미군 공동묘지죠. 를 만나볼 수 있는데 역사와 자연이 함께하는 그런 방문지였습니다. 이제는 그 룩셈부르크 쪽으로 이동하는 상황인데요.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이렇게 해서 베네룩스 3국이라고 하고 프랑스와 독일 국경 사이에 항상 여행자들을 발길을 당기는 그런 곳인데 이번 그 여행의 목적은 유럽 와인 투어였기 때문에 와인은 프랑스 그리고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이렇게 이제
주로 꼽기 때문에 이 루트 선상에서는 벨기에, 네덜란드는 빼고요. 움직이는 루트 선상에 있는 룩셈부르크 정도 잠깐 스쳐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룩셈부르크도 사실은 뭐 여행자들에게 뭐 그렇게 뭐 친화적인 곳은 아니지만 뭐 구시가 정도 잠깐 볼거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시가 보고 구시가 아래쪽에 그 룩셈부르크를 방문하면 사람들이 꼭 찾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성벽 아래 마을들 이런 것들을 잠깐 둘러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뭐 룩셈부르크는 뭐 거의 뭐 프랑스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조금 세련된 프랑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와인에 고픈 사람들은 샴페인을 떠나고 난 이후에 제대로 된 와인 맛을 못 봤기 때문에 룩셈부르크는 좀 빨리 제끼고 가자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룩셈부르크를 빨리 출발해서 독일 모젤강, 모젤 와인 유명하죠. 모젤강 주변에 있는 유명한 와이너리, 독일에서는 바인구트라고 합니다. 독일의 바인구트들을 만나는 루트 선상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와인 여행하면은 제일 안타까운 분이 운전하는 사람이죠. 운전하는 사람인데 안타깝게도 저는 이 여행에 운전을 담당했기 때문에 제가 운전하면서 와이너리 가서 와인 맛을 보고 뭐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잠깐 와이너리 들러서 일행들은 와인 맛 보고 테이스팅 하고요. 저는 와인 한두 병 사서 저녁에 숙소에 가서 와인 맛을 보는 뭐 그런 행복한 4월이었습니다. 또 가고 싶네요. 자, 와인을 좋아하시는 그 와인 매니아들은 유럽을 안 갈 수가 없죠. 유럽을 안 갈 수가 없고 이 와인 매니아들은 유럽을 자주 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유럽의 여행 방식이 유명한 관광지 위주가 아니라 자연, 그리고 자연을 찾다 보면 결국은 와인은 항상 함께 합니다. 와인 함께 하니까 와인을 사랑하는 와인 매니아, 그리고 와인 소믈리에, 그리고 와인샵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거의 한 달간 유럽을 다니면서 와인 맛을 봤던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이 독일의 모젤강은 독일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에게도 굉장히 유명한 지역인데, 모젤강의 부르그란트슈트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를 올라간 이유는 뭐냐면 그 모젤 강변을 달리는 것도 아름다운데 모젤 강변을 내려다보는 뭐 이런 뷰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요. 당연히 현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성 아래쪽 그 경사진 언덕이 전부 포도밭인데 사실 모젤 와인의 대표 와이너리 순위를 매겨보려고 하면 거의 뭐 탑 10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탑 10으로도 경쟁을 결정짓기가 힘든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란트슈트 성 아래 있는 언덕 아래쪽에 있는 이 와이너리 탑 10 안에 당당히 들어가는 와이너리가 위치합니다.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제가 댓글 달아주시면 그 와이너리가 뭔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표현이 확실하고, 그리고 정말 필요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에게는 답변 정확하게 드릴 거고요. 그냥 뭐 툭툭 던지는 그런 그 문의는 사양합니다. 자, 이제는 그 독일에서 제일 아름다운 소도시 탑 10에 들어가는 코헴이라는 동네인데요. 코헴이라는 동네로 가는 길이 결국은 모젤 강변을 달리는 길이고요. 이 모젤 강변 선상에 있는 마을이 이 코헴이기 때문에 저는 이 코헴에서 하룻밤 숙박을 꼭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독일 그 중세 강변 마을, 그리고 모젤 와인을 제일 편안하게 맛볼 수 있는 동네, 그죠? 그래서 낮에 운전하면서 와이너리에서 와인 한두 병 사긴 했지만 코엠에서는 체크인 해놓고 마을을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마을 구경도 하고, 그리고 독일이 그렇게 음식이 유명한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쪽 지역은 강도 있고 풍요로운 땅이라서 음식도 좀 괜찮고, 그래서 음식도 좀 즐기고 또 같이 와인도 페어링해서 즐기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일부러 숙박을 한 마을입니다. 모젤 강변을 따라서 코햄을 가는 이 조그만 마을들 전부 다 아주 그림 같고요. 그림 같고 마을에 꼭꼭 바인 구트라고 하는 와인들이 꼭 있습니다. 뭐 수준의 차이는 좀 있긴 하지만 이 바인 구트들 꼭 있으니까 와인들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거의 뭐 천국이죠. 프랑스 와인도 유명하지만 독일 와인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젤 강변에서 나는 모젤 와인은 그 수준이 또 아주 훌륭하죠. 그래서 코햄이란 마을에 도착을 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체크인 해놓고 마을 좀 둘러보고 그리고 와인 맛도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참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코햄. 자, 이 코햄이란 마을은 그 유네스코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리고 뭐 여행자들에게도 일반 여행자들에게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게 하는 그런 마을인데 영상 보신 분들은 다음에 모젤강 여행하실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코햄에 꼭 한번 숙박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독일에 있는 아름다운 소도시 중에 탑10에 들어가는 그런 마을이니까 잊지 마시고 한번 꼭 가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자, 이제는 이제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길인데 프랑크푸르트 가는 길에 이제 부르그 에르츠라고 하는 고성입니다. 뭐 독일은 뭐 독일스러운 고성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차량으로 올라가서 주차를 해놓고 그리고 골짜기를 하나 건너가야 만나는 아름다운 고성이 하나 있어요. 부르그 에르츠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고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독일의 고성 탑10, 고성 탑100 이렇게 해가지고 독일의 고성만 찾아다니는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제 주변에 미국에 있는 그 블로거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추천했던 제가 모젤을 간다고 하니까 모젤 강변에 이 성을 꼭 가봐라 해서 잠깐 들었던 곳이고요. 이제 한국 분들도 잘 많이 들어보셨던 그 로렐라이 언덕이죠. 로렐라이 언덕. 예전에 그 유럽 여행 가서 원래 루트가 아니었는데 이제 로렐라이 언덕을 한번 돌아가 보자 해서 한번 지나갔던 기억도 있었던 그런 곳이고 유럽을 여행을 많이 다녔던 유럽 여행 전문 인솔자들은 가끔씩 루트를 벗어나서 옵션 투어로 로렐라이를 만나는 그런 그 여행을 했던 기억도 나는 그런 곳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분들은 로렐라이를 너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로렐라이라는 노래도 너무 유명하고 그래서 이 로렐라이 언덕을 만나러 간다라는 것만으로도 아주 기대가 차는 그런 곳인데 독일은 그 라인 강하고 그다음에 모젤 강이 독일 내부의 내륙 수로 역할을 크게 하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이 모젤 강을 따라서 흘러가다 보면 바위산 언덕이 하나 나오는데 그 바위산 언덕 위에서 아주 아름다운 음악 소리, 노래 소리가 들리고 그 노래 소리에 반해서 쳐다보다 보면 웬 요정 같은 여인이 보이고 그 모습에 홀려서 하다 보면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을 했다라고 하는 전설의 로렐라이 언덕입니다. 실제로 가보시면 그런 그 좀 복잡한 강 바닥 선상이 보이는 그런 지역인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로렐라이 언덕 입구에 주차를 하고 여기서 휴식하는 분들도 있고요. 뭐 어떤 분들 보니까 뭐 여기서 차박하시더라고. 차박 캠핑카 뭐 이런 거 들고 세워놓고 차박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로렐라이에 주차를 해놓고 로렐라이 언덕 위로 올라갔다 오는 트레킹 코스가 있습니다. 뭐 트레킹 코스라고 하기에는 너무 짧은 곳이긴 하지만 한번 올라가서 모젤강을 한번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언덕이 저 앞에 위에 언덕이 보여요. 뭐 깃발도 펄럭펄럭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 중에는 뭐 제가 올라가진 않았는데 로렐라이 언덕을 지나가시다가 이 장소를 들으시는 분들은 언덕 위에 한번 올라가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모젤 선상에서 이제 여행을 하고 프랑크푸르트를 들어가는데 여행지 루트를 짜고 선정을 할 때 항상 이제 그
와인도 좋고 와이너리도 좋지만 꼭 들러야 될 그런 도시들이 좀 있죠. 그죠? 루트선상에. 그래서 이번 여행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에서 아래쪽 알자스를 가야 되니까 알자스 가는 길에 하이델베르크를 잠깐 들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프랑크푸르트 가서 하룻밤 자고 내려가기로 했는데, 프랑크푸르트를 가는 이유는 프랑크푸르트에 들어가서 뭐 와인 좋아하는 사람들은 맥주도 좋아하시니까 프랑크푸르트에서 독일 맥주도 좀 마시고, 프랑크푸르트의 유명한 독일식 슈바인 학생 같은 소세지 식당 같은 그런 유명한 맛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저녁에 체크인하고 그날 바로 체크인하자마자 바로 달려가서 슈바인 학생이랑 맥주 이렇게 한 잔 마시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뭐 프랑크푸르트는 그냥 비행기 타고 들고 날 때도 자주 가는 곳이고, 뭐 한국 분들에게는 뭐 익숙한 곳이니까 특별하게 뭐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냥 바로 스쳐서 다음날 아침에 출발해서 하이델베르그를 갑니다. 하이델베르그 자체는 뭐 너무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리고 유럽의 버스 투어, 패키지 투어를 가면은 프랑크푸르트로 들어가는 비행기들은 거의 100% 하이델베르그를 갑니다. 그죠? 그래서 뭐 버스 세워놓고 잠깐 성 좀 보고, 그다음에 뭐 아래쪽 마을 내려가서 성령교회가 그러죠. 성령교회 보고, 학생 식당 보고, 베토벤의 산책 루트였다고 하는 철학자의 길, 이런 거 뭐 둘러보는 그런 마을이니까, 한국 분들 중에 뭐 유럽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하이델베르그를 안 가봤다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정도로 워낙에 저명한 동네라 잠깐 그냥 스쳤다 갑니다. 하이델베르그에서 점심 먹었는데요. 하이델베르그에도 한식당도 있고 막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는 가격 대비 한식당의 퀄리티가 별로입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유럽에서 한식당보다는 차라리 뭐 베트남 식당이나 프랑스나 독일 쪽 베트남 식당 괜찮습니다. 베트남 식당이나 아니면 뭐 타이푸드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것도 없으면 일본 라멘집을 갑니다. 그게 차라리 좋은 것 같아요. 한식당 뭐 너무 한식이 배고파서, 한식이 너무 그리워서 그럴 때 아니면, 그리고 기왕이면 좀 괜찮은 한식당이 있는 마을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냥 통과합니다. 여기서는 아주 유명한 베트남 식당에서 베트남 국수 먹고 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와인의 목표지인 프랑스 알자스로 갑니다. 알자스는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에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독일 느낌도 나고 프랑스 느낌도 나고 하는 그런 묘한 곳인데, 항상 유럽의 국경 지역을 가면 느끼는 생각이, 야, 참 살기 좋은 동네구나 라는 생각들을 항상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살기 좋은 동네였기 때문에 그 두 나라가 치열한 접전을 벌였겠죠. 그래서 풍요로운 곳들은 항상 유럽의 국경에 있어요. 프랑스와 스페인의 국경, 독일과 네덜란드의 국경, 독일과 프랑스의 국경, 프랑스와 스위스의 국경,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의 국경, 이런 곳에 정말 비옥하고 좋은 곳들이 많은데, 알자스 콜마르 인근에, 콜마르도 뭐 유명하고 좋은데 우리는 와인을 마시러 갔기 때문에 콜마르 인근에 조그만 와인 마을입니다. 리크휘르라고 하는 와인 마을인데, 한때 프랑스 관광청 홍보책자에 이 리크휘르란 마을의 사진이 홍보책자에 한참 앞에 표지 사진으로 걸려 있었을 정도로 유명했던 그런 곳인데, 리크휘르 마을 안에 있는 호텔이죠. 호텔 안에 주차장까지 있어서 이 마을을 그냥 차를 끌고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권리, 왜냐하면 호텔 숙박객이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리크휘르란 마을 안에 미슐랭급 알자스 식당이 아주 바글바글합니다. 예약하지 않으면 못 가는. 그래서 다행히 자리가 한두 개 나서 저녁 맛있게 하고요. 미슐랭급 식당인데 프랑스나 저쪽 다른 지역, 파리나 저쪽 지역보다 가성비가 아주 훌륭한 미슐랭급 식당에서 저녁을 하고, 페어링으로 당연히 알자스 리슬링 와인이죠. 뭐 리슬링 와인을 안 드셔보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한번 드셔보신 분들은 리슬링 와인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 없으니까 리슬링 와인으로 즐거운 알자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알자스에서 이제 스위스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죠? 이 여행에 참
참가한 동반자들 중에 스위스를 안 가본 사람들이 있어서 촌스러운 사람들인데 그래도 스위스 그린델발트 융프라우 요크로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그린델발트 가서 그 스위스를 처음 오신 분들은 융프라우를 가고요. 스위스를 자주 와봤던 일행들하고 저는 그냥 그린델발트에서 편안하게 쉬면서 그냥 마을 산책 좀 하고 스위스 와인이 굉장히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스위스는 물가가 굉장히 비싼 나라인데 그 식당이나 이런 비용들은 너무 비싼데 마트 가격은 그나마 좀 괜찮고요. 마트에 가시면 마트에서 파는 그 위스키나 와인 값이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쿱 마트에 가서 위스키도 하나 사고 와인도 사서 낮에 그냥 뭐 대자연을 앞에 배경으로 해서 풀밭에서 와인이랑 위스키를 마셨습니다. 스위스와 프랑스가 만나는 스위스 주네브 지역에 유명한 스위스 와인 구역이 있는데 그 스위스 와인 구역에서 나는 와인들이 뭐 국적은 스위스지만 사실은 뭐 프랑스 와인이죠. 뭐 그죠? 그래서 굉장히 퀄리티가 좋고 맛이 좋습니다. 그런데 생산량이 워낙이 작기 때문에 그 스위스 밖으로 수출을 하기가 힘들죠. 양이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그 스위스에서는 스위스 와인을 먹어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와인 투어, 와인 여행이지만 스위스에 있을 동안에는 일부러라도 꼭 스위스 와인을 먹자. 뭐 이랬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쿱에 가시면요, 쿱 그 와인 주제 코너에 와인에 따라서 설명이 있고 그 와인에 그 각 나라 국기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프랑스 와인, 이태리 와인, 뭐 이렇게 독일 와인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스위스 국기가 그려져 있다. 그러면은 뭐 그거는 꼭 한번 맛을 보시고요. 와인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와인을 쭉 파는데 와인 보통 이렇게 750ml 병으로 이렇게 판단 말이에요. 750ml 병으로 파는데 거기에 스위스 국기가 있으면 스위스 와인, 그렇죠? 그리고 그 스위스 국기가 있는 스위스 와인인데 반병짜리를 판다. 그럼 그거는 꼭 드셔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기가 좋고 잘 팔리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대가 좀 있기 때문에 반병짜리를 파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750ml짜리 와인병이 잘 안 팔리는 와인이나 와이너리 제품들보다는 반병짜리가 나오는 와인을 한번 골라보시면 아주 훌륭한 선택이 됩니다. 자, 그린델발트 다음은 이제 체르마트죠. 뭐 체르마트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제가 제일 사랑하는 스위스의 마을이기도 하고 체르마트에 마트 호론을 보러 가야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위스란 나라에서 제일 그 식당이나 그다음에 와인이나 이런 그 미슐랭급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마을이 저는 체르마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르마트에서 맛있는 저녁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 샤모니 몽블랑 들러서 또 이제 프랑스 와인을 본격 시작하는 시간이 됐죠. 그래서 샤모니 몽블랑 구경해서 와인 맛보고 다음 이제 이태리 지역으로 내려가는 중에 또리노의 이떨리라고 하는 이태리 식료품 체인이 있습니다. 이떨리라고 하는 식료품 체인의 본점에 들러서 너무 놀랐어요. 그 이탈리 본점에 있는 그 바롤로 와인의 가격을 보고 너무 놀랐는데 바롤로 현지에서 그 구입하는 바롤로의 유명한 와인들 가격보다도 훨씬 더 경쟁력 있고 훌륭한 가격으로 이탈리 본점에서 와인들을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와인 여러 병 사서 찐ques 들어가는 길에 와인을 사서 들어갔습니다. 찐ques 바닷가 시골이라 와인 구하기도 힘들고 사실 힘들고 그렇게 규모가 큰 식당들도 별로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동네 로컬 와인은 조그맣게 좀 있긴 하지만 그래서 바롤로 와인을 사서 들고
찡꾀테레에 들어가서 찡꾀테레에 있는 아그리두리스모에서 이 찡꾀테레 바다를 내려보면서 와인을 마셨습니다. 그냥 그죠? 그림이죠. 와인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롤로 와인을 이탈리아에서 사서 찡꾀테레 바닷가를 내려다보면서 와인을 마신다. 이거 그냥 그림이죠, 그림, 그죠? 드라마틱한 그림 같은 행복한 저녁 시간을 가졌습니다.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여행을 하니까 굉장히 여행도 행복하고, 그다음에 여행의 수준도 굉장히 깊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여행 다니면서 식당 가가지고 와인 한 잔 시키는 것도 사실 벌벌 떨고, 그죠? 와인뿐만 아니라 물 한 병을 돈 내고 먹는 것도 벌벌 떠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죠? 한국에서도 요즘 물을 사 먹는 세상인데, 유럽 여행 와서 물값에 벌벌 떨고, 와인 한 병 절대 못 시키고,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식당 도착하자마자 와인 리스트부터 보고, 그 다음에 당연하게 스파클링 워터 고르고 그러는 모습에, 그리고 와인 리스트를 먼저 달라고 하는 그 외국인에게 또는 동양인에게 인종차별하는 유럽 식당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차라리 그냥 밥을 시키지 말고 와인만 2병 마셔도 그들은 그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럽 식당 가서 와인 안 시키고 물도 안 시키고 그러고 앉아가지고 3명 가서 2접시 시키고 그러는 순간부터 이 사람들은 인종차별에 타겟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의 목적지, 중요한 목적지였던 토스카나로 갑니다. 토스카나 몬탈치노로 가는데요. 브루넬로 와인을 맛보러 가는 거죠. 브루넬로. 여행자들은 토스카나 너무 아름답고 토스카나 경치만 봐도 너무 행복하지만 그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유럽에 와인 여행을 오신 분들은 몬탈치노, 몬테풀치아노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칭퀘테레에서 피사를 지나서 산 주미냐노라는 마을을 거쳐가지고 아시시, 그리고 이제 몬탈치노로 달려가는데,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조그만 소도시 어디를 가도 광야 한가운데에서 바르에서 와인 한 잔 딱 시키면, 그냥 와인 한 잔 시켰는데 그냥 안주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물론 그게 공짜는 아니지만 이태리 어딜 가나 이제 테이블 차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좌석 서서 먹으면 공짜지만 좌석을 잡고 앉으면 기본적인 테이블 차지가 나오고, 그 차지 때문에 결국은 간단하게 치즈 한 조각, 빵 한 조각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그 퀄리티가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으니까 그냥 바르에서 또는 노천 카페에서 와인 한 잔 시키시면 그러니까 깔끔하게 나오니까, 또 그것도 비용 테이블 차지 비싸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나올 거 다 나오는 거니까. 그게 아니면 바르에서 서서 한 잔 하고 가셔도 되는 거고, 그렇게 한 잔 하고, 그리고 이제 몬탈치노로 갑니다. 몬탈치노. 운전하는 사람은 항상 안타깝지만, 그죠? 자, 몬탈치노 부지런히 가서, 원래 목적은 빨리 체크인 해놓고 몬탈치노 시내에서 맛있는 저녁과 와인을 마시는 게 목표였고요. 그죠? 그리고 일단 체크인하고 난 다음에 살랑살랑 걸어서 마을 중심에 있는 그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 와인의 이태리 3대 와인의 본고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와인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그런 곳인데, 식당에 가시면 음식의 메뉴보다 당연히 와인의 종류가 많죠. 그래서 음식을 주문을 위해서 고르는 시간보다 와인을 고르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그런 곳인데, 몬탈치노 와인 워낙에 유명한 게 많기 때문에 이날은 주인이 추천하는 와인 하나 마셨는데, 나중에 마켓 가격으로 보니까 별 차이 없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마켓이나 식당이나 와인 가격은 별 차이가 없다. 식당에서 와인 가격을 바가지 씌우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이너리 투어, 그죠? 고성, 카스텔로 안에 와이너리들이 가지고 있는 와인밭, 그리고 카스텔로, 그 다음에 까버, 이제 그 와인 저장고 이런 것들을 둘러보는 그런 투어들이 가능한데, 몬탈치노에는 브루넬로 와인으로 유명한 몬탈치노 슈퍼 토스카나, 슈퍼 토스칸 와인들의 대표 와이너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 중에 몬탈치노 숙박을 거의 한 3박 정도 잡았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가야 될 와이너리도 많고 맛봐야 될 곳들도 많기 때문에 토스카나 또 4월, 5월 풍경이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풍경도 보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와이너리 맛도 보기 위해서 몬탈치노 숙박을 많이 잡았고요. 그래서 몬탈치노 남부 토스카나를 다 보고 로마까지 내려갔다가 어차피 다시 올라와서 바롤로를 가야 되기 때문에 올라오는 길에 몬탈치노를 다시 또 들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스카나 여행하시다 보면요, 토스카나 조그만 소도시에 가시면 조그만한 식료품 가게들이 있어요. 식료품 가게 가시면 뭐 소시지도 팔고 햄도 팔고 치즈도 팔고 막 그러는 가게들인데, 그 가게 들어가시면 그 동네 로컬 와인을 팔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그 식당에 들어가셔서 그런 조그만 식료품점 들어가셔서 주인한테 얘기를 하면 그 동네 로컬 와인 굉장히 훌륭한 거를 자부심을 가지고 추천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조그만 그 가게 안에 테이블 한두 개밖에 없는데 거기 앉아서 와인 맛도 보고 햄도 맛보고 그다음에 치즈 맛도 보고 뭐 그럴 수 있는 공간들이 이탈리아의 저녁에 와글와글 합니다. 와글와글 하니까 이태리 여행 하시는 동안에 뭐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한 사람에게 운전을 몰아주고 다른 분들은 다니면서 그런 그 와인을 맛을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거기에 이탈리아 3대 와인이죠. 아마로네, 브루넬로, 바롤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대 와인 중에 제가 제일 사랑하는 브루넬로 와인의 본산 몬탈치노와 몬테풀치아노를 연결하는 아름다운 유네스코 평원 발도로짜,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오르비에토까지 연결되는 오르비에토 슬로우 푸드로 유명한 오르비에토까지 연결되는 이탈리아 와인의 아주 또 침 넘어가네요. 경쟁력 넘치는 그런 지역이니까 이 아름답고 놀라운 경쟁력 넘치는 지역에서 정말 행복한 시간, 4월에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풍경이 너무 아름다운데 이 아름다운 풍경에 와인을 한 잔을 하고 바라보면 풍경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지죠. 너무너무 아름다워지고 숙소는 그냥 아그리투리소만 아니면 와이너리를 갖고 있는 와이너리 호텔 이렇게 잡는 거죠. 최고입니다. 훌륭합니다. 대박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오르비에토라는 마을을 또 무척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마을의 규모가 아주 조그맣긴 하지만 고도 높은 지역에 자리 잡고 있고 골목길 너무 아름답고요. 그리고 골목길 선상에 있는 그 슬로우 푸드,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슬로우 푸드의 마을 중에 하나라서 아주 훌륭한 슬로우 푸드를 맛볼 수 있는 그런 마을이라서 좋아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갈 곳들이 너무 많아요. 토스카나 남부, 로마 가기 전에 토스카나 남부의 아름다운 마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행자의 눈도 즐겁게 해줍니다. 그리고 오르비에토 주변에 그 이탈리아 뭐 전국적인 랭킹은 아니지만 그 로컬 와인으로 굉장히 만만치 않은 그런 와이너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와이너리들을 그냥 뭐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편견 없이 방문하시면 세계적인 포인트, 와인 포인트나 세계적인 랭킹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멋진 와이너리들이 의외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아주 괜찮은 와인들을 즐겁게 맛볼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이태리 조그만 시골 지역, 소도시 지역에 아주 산재하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시 루트를 잡은 이유는 아시시에 유명한 성당들이 많이 있죠. 신부님들 와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당이 있는 소도시, 성당이 있는 지역에 가시면
그것도 아주 숨겨진 훌륭한 와인의 제 주인공이 되는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시시에서는 그 단지에 파는 와인이 있거든요. 단지에 파는 와인. 동네 사람들만 잘 아는데 그런 그 식당에서 제공하는 하우스 와인인데 그 하우스 와인이 그 동네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래서 그 와인 자체를 뭐 이렇게 병에 담아서 라벨을 붙여서 수출을 할 정도도 아닌, 그죠? 그런 소량으로만 나오는 그런 와인들을 파는 그 식당들이 있어요. 그런 식당들에 가셔서 그런 와인들 한번 부탁을 하시면 식당 주인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맛보시고 원래 이 여행 루트에서는 로마를 뭐 갈 필요가 없었는데 사실은, 근데 로마에 뭐 이렇게 잠깐 좀 일을 볼 일이 있어서 로마를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루트를 잡았습니다. 가는 길에 카스텔루치오 한 6월 달 정도 가면은 너무 아름다운 꽃밭이 펼쳐지는 그런 곳인데 뭐 그런 곳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탈리아의 놀라운 국립공원 지역입니다. 국립공원 지역을 만나는 카스텔루치오 지역을 지나서 로마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탈리아 1번 도시니까 로마에서는 그 정통 풀 레스토랑, 그 이태리에 가시면 식당 이름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뭐 리스토란테, 트라토리아, 오스테리아, 피체리아 이런 식으로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 흔히 말하는 리스토란테 가서 흔히 말하는 이탈리안 파인 다이닝에서 제공하는 와인 페어링 뭐 이런 것들 좀 만나는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대도시에 가야 그런 식당들이 가능하니까 대도시 들어갔을 때 그런 식당에 가서 이태리 각 지역의 다양한 와인들을 이렇게 페어링해서 맛을 보고, 그리고 이제 이태리 음식들 맛보는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이태리의 저녁 식사 시간들을 즐기는 그런 기회를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뭐 저희도 물론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했고, 여행이 뭐 28일간이지만 실제로 이제 다니다 보면 그 시간이 금방금방 갑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출발해서 독일을 거쳐서 다시 프랑스 알자스 지방을 거쳐서 스위스, 프랑스 몽블랑 샤모니를 거쳐서 cinqueterre를 거쳐서 토스카나, 몬탈치노, 몬테풀치아노, 오르비에토, 아시시, 그리고 국립공원을 거쳐서 로마로 들어온 여행이 일단은 전반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또 로마에서 잠깐 한 이틀 쉬고 바로 그 다음 지역으로 이동할 준비를 했어요. 자, 이제 로마에서 잠시 이제 리프레시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고요. 이 여행은 후반부로 달려갑니다. 제 유튜브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의 중간중간에 숨겨둔 꿀팁들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여행을 많이 다녀보고 유럽 지역, 또 제가 좋아하는 지역들을 쭉 다니면서 중간중간에 필요한 꿀팁들을 항상 이 영상에 포함을 시키는데요. 스킵 하지 마시고 영상을 좀 차근하게 한번 봐주시면 중간중간에 그런 꿀팁들 많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1시간 넘는 영상을 라이브로 멘트를 하면서 영상을 만드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닌데 이 노력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 요즘 뭐 20분 이내의 영상이 대세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코드가 맞고 제 여행 스타일에 동참해 주시는 분들은 차근하게 봐주시면 제가 많은 것들을 보답으로 드리겠습니다. 여행도 취향이 맞는 분들이 같이 다녀야 여행이 더 행복해집니다. 그죠? 그리고 취향이 맞는 사람들이 한번 가본 여행을 기억해서 또 다른 지역을 갔을 때 그 여행은 더욱더 재미있고 퀄리티가 높아집니다.
여행에 참여하는 사람도 그렇고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도 더욱더 다른 마음으로 여행을 준비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제롬의 여행 방식이라는 여행 프로그램, 그리고 소그룹으로 딜럭스하게 현지에서 디테일하게 여행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저랑 같이 여행하시는 분들에게 더욱더 재미있고 행복한 그런 그 영상들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들이 여러분들의 여행 준비에, 여러분들의 여행 경험을 위한 준비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럽 렌트카 여행은 약간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여행, 그 다음에 개별 여행 이런 것들을 거치시고 난 다음에 렌트카를 운전을 해서 여행을 해보시면 이게 아마 여행의 제일 마지막이 아닌가? 제일 최고의 여행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좀 남보다 여행을 많이 다녀본 사람이라 많이 다녀본 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의 여행을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들 계속 편집하고 저의 여행 경험들이죠, 그죠? 여행 경험과 자산들을 제대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행 정보도 얻고 루트도 얻고 팁도 얻고 하셔서 그거를 본인의 것으로 이렇게 잘 준비하고 소화시켜서 다니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미 서부에서 했던 랠리 투어, 가이드가 운전한 1호차, 그리고 직접 운전하시는 분들이 가이드의 루팅, 안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겨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현지 시큐리티, 이런 부분들까지 도움을 받는 여행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자, 몬탈치노를 다시 돌아와서 몬탈치노에서 아그리투리스모 주인이 제공하는 아주 소박한 와인 맛도 보고 그랬었는데 그 다음 몬탈치노 다음의 목적지인 이탈리아 3대 와인의 본산인 바롤로로 갑니다. 바롤로. 한국에 계신 분들은 그 와인 수입하시는 분들이 제공하는 그 와인 리스트, 그리고 와인 수입하는 분들이 홍보하는 그 와이너리 이름들이 익숙해지기에 마련이죠. 그래서 바롤로 와인 그러면 비싼 이태리 3대 와인 중에 하나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바롤로 바로바레스코 이 지역이 굉장히 와인 농사하기에 좋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 프랑스 부르고뉴 와인이랑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이니까 바롤로 와인은 이탈리아의 부르고뉴 와인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바롤로에서 국경을 넘으면 바로 프랑스니까, 그죠?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와인의 정점을 만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롤로에서는 바롤로의 마을 안에 있는 아그리투리스모에서 숙박을 하고요. 그 유명한 바롤로의 와이너리들 가서 와인 테이스팅도 하고, 그리고 이제 와인도 몇 병 사고 그랬습니다. 이 바롤로라는 마을에는 정말 그 미슐랭급 식당인데 바롤로 와인이랑 페어링을 하면 최고인 그런 식당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예약을 하기는 사실 힘들 정도로 인기를 누리는 그런 식당들이 많은데 바롤로를 가시기 전에 꼭 한 곳 정도는 그런 식당들 예약을 해서 가서 바롤로 와인과 제일 페어링이 잘 되는 멋진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한번 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 그 바롤로에서 프랑스를 넘어가는 길인데요. 프랑스 넘어가는 루트는 좌표를 바롤로에서 발랑소를 잡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바롤로에서 발랑소를 좌표를 찍으시면 제일 훌륭한 와이너리들을 다 만날 수 있는 루트로 구글 맵이 안내를 합니다. 제가 이거 여러 번 테스트 해봤는데 이 바롤로에서 발랑솔 그 유명한 라벤더 필드죠. 발랑솔 구간으로 잡으시면
바를로 와인부터 프랑스 호날프스 와인들, 그다음에 저쪽 부르고뉴까지 연결되는 유명한 와이너리들을 다 연결해주는 루트로 여러분의 차량을 안내를 해줍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운전을 할 때는 전문가들은 루팅을 머릿속에 두고 루팅 선상에 있는 가봐야 될 와이너리, 그죠? 그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더 좋겠죠. 특히 호날프스 지역은 그 프랑스 전역에서 나는 다양한 와인 품종, 포도 품종을 와이너리로 하는 다양한 스타일의 와이너리들이 경쟁하는 지역이라 한국 분들은 뭐 보르도 지역, 그다음에 저쪽 뭐 유명한 몇 개 지역, 부르고뉴 뭐 이런 지역들만 아시지만 호날프스, 그죠? 네. 이탈리아와 프랑스 국경에 있는 남쪽 알프스 지역을 넘는 그 양쪽 경사면에 자리한 그런 놀라운 그 와이너리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남쪽 알프스를 넘어가는 고갯길에 이제 국경 지역인데요. 국경 지역 지나다가 국경 지역에서 한참 그 시위하고 있는 사람들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인데 자세히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사실 프랑스나 이태리 와이너리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태리나 프랑스 사람들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임금도 그렇고 노동자들도 그렇고 해서 북아프리카나 동유럽 쪽 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북아프리카나 동유럽 쪽 그 이주 노동자들 이분들이 이제 이 국경 관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국경을 몸으로 막고 서서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뭐 이렇게 페이퍼 받고 나 너네들 지지한다 라고 한마디 해줬더니 바로 통과시켜줬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넘어 들어왔습니다. 유럽 여행 다녀보면 렌트카로 다니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프랑스 물가가 너무 비싸다. 프랑스 고속도로 통행료도 너무 비싸다. 그리고 자동차 렌트카 여행자들에게 제일 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그 기름값, 휘발유나 디젤 가격도 프랑스가 독보적으로 비쌉니다. 이 독보적으로 비싸다는 이 생각을 나중에 저 북유럽, 아이슬란드나 북유럽 가시면 접어버릴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중부 유럽에서는 프랑스가 물가가 제일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렌트카 여행하기에도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뭐 피해갈 수가 없는 나라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프랑스 파리 인근 서쪽에 노르망디, 그다음에 동쪽에 랭스, 샴페인, 그다음에 동남쪽에 알자스, 그리고 스위스 국경 지역, 주네브 인근에 있는 국경 지역, 그 다음에 이탈리아와 이쪽 국경에 있는 부르고뉴 지역, 그 다음에 보르도. 이 모든 지역이 피해갈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특히 유럽 여행하면서 와인을 또 만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프랑스는 절대 뺄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4, 5월에 지나가는 길에 발랑솔 잠깐 들렀는데 발랑솔 그 라벤더는 7월 달이 되면 절정을 이루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영상은 4월 말 5월 초 그때쯤에 볼 수 있는 발랑솔 영상 잠깐 보너스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그 부르고뉴 지역을 지나가지고요. 이번 그 일정 중에는 부르고뉴 로마니 꽁띠는 뺐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니 꽁띠는 너무 뭐 가격도 있기도 하고 보르도 지역이랑 스페인 리오하를 꼭 가보고 싶었던 분들이야. 원래 계획은 뭐 포르투갈 도우로까지 가고 싶어 했었는데 24일, 20뭐 정도 한 달이 안 된 일정으로 도우로까지 갔다 오기는 좀 힘들었던 상황이라서 스페인 리오하를 가기 위해서 이제 돌루즈는 유명한 그 미국의 보잉
보잉과 경쟁하는 에어버스 본사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에어버스 항공박물관 가시면 옛날 그 프랑스와 영국을 연결했던 콩코르드 비행기 이런 것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똘루즈 공항 앞에서 하룻밤 숙박하는 동안에 잠깐 그 똘루즈 들르시는 분들은 꼭 가보시면 좋을 명소죠. 와인 투어, 유럽 렌트카 여행 하시면서 만일에 똘루즈 인근을 지나갈 일이 있으신 분들은 똘루즈 이 에어버스 박물관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뭐 아이들 들고 가신 분들도 좋고 어른들이 가도 어른들의 정말 장난감 같은 그런 흥미가 채워지는 그런 지역이니까, 그런 박물관이니까 꼭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똘루즈 인근 여행하시는 동안에 추천드리는 영상이라 편집을 조금 비중 있게 했습니다. 자, 똘루즈에서 이제 스페인으로 넘어갈 루트를 잡고 가고 있습니다. 똘루즈에서 스페인으로 넘어갈 루트. 스페인과 프랑스 사이에는 아주 큰 피레네라는 산맥이 있습니다. 높은 산맥이죠. 높은 산맥이고 이 피레네라는 산맥을 횡단하기 할 수 있는 루트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남쪽 그 바르셀로나를 가는 남쪽 루트가 있고 북쪽 루트는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분들이 출발하는 생장피에드포르트 지역을 가는 그런 루트인데 그 루트를 가다 보면 거기서 만나는 지역이 바로 이제 아까 초반에도 얘기했던 국경 지역 바스크 지역입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의 국경인데 프랑스 지역에 있는 마을들과 국경을 넘어 스페인 지역에 있는 마을들이 나라보다는 지역 정신, 지역 의식을 가지고 뭉치는 그런 지역, 바스크죠. 바스크인데 그 바스크 지역에 스페인 구역에서 제일 매력적인 마을 하나 있습니다. 빌바오. 그래서 스페인 여행 다니시는 분들이나 프랑스 여행 다니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 빌바오를 찾기가 사실은 위치적으로 좀 힘든 지역인데 리오하를 가는 길에 루팅을 조금 북쪽으로 살짝 조절하면 빌바오를 들렀다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달렸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다시 프랑스 와인 루트를 보고 스페인을 딱 들어섰는데 일단은 제일 편안한 것이 그동안 달린 나라들보다 물가가 좋아요. 물가가 좋고 스페인 특유의 여유로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바오는 빌바오를 먹여 살리는 구겐하임이라고 하는 놀라운 문화 랜드마크가 있죠. 문화 랜드마크가 있고 당연히 뭐 와인은 기본이고 그 바스크 지역에서 유행했던 그 스페인 여행 가시면 타파스를 많이 가신다. 타파스. 그래서 핀쪼라 그래서 이쑤시 같은 핀에다가 꽂아서 한입거리 음식으로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핀쪼 문화가 특히 유명한 그런 빌바오 지역이라 와인도 한잔 하면서 핀쪼 맛도 보고 그리고 스페인 북부 해안가 지역의 시푸드 해산물 요리들이 굉장히 유명하죠. 특히 문어 요리가 유명한데 그런 것들을 맛을 보면서 와인과 또 맥주 이런 것들을 페어링할 수 있는 그런 의외로 놀라운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원래부터 스페인 너무 사랑하는 곳이라 잘 아는 곳인데 와인 때문에 동행했던 이번에 동행자들도 이 빌바오에서는 감탄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자, 빌바오를 지나서 이제는 리오하로 갑니다. 프랑스 와인의 포도나무들이 포도나무 병에 아주 전멸을 당할 위기에 빠졌을 때 그 품종을 그대로 유지해서 살아남은 포도나무를 가지고 지금의 와인의 산업의 위치를 만들었던 지역이 스페인 리오하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리오하 와인을 맛을 보시면 리오하 와인이 프랑스 와인보다도 더 가성비가 좋고 취향도 맞고 퀄리티가 훌륭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무가라는 와인을 잠깐 들었는데 여기서도 저는 좀 안타까웠죠. 왜냐하면 저는 테이스팅을 못하고 운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무가에서 와인도 좀 사고 무가에서는 그
올리브 오일도 좋아요. 올리브 오일도 좀 사고 그렇게 해서 와인 테이스팅 하지 못한 안타까움을 좀 대신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미노 지역을 잠깐 달리고 있는데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던 좋은 추억들이 있어서 여행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페인 리오하 와인을 만나는 지역도 로그로뇨부터 유명한 곳들이 많지만 이 카미노 산티아고 길을 걷지는 않더라도 이 카미노 산티아고 길 선상에 있는 조그만 소도시 한두 곳 정도는 가보는 게 너무 좋은 추억이 될 것이다라고 제가 추천을 했고요. 그래서 보통 한 달 동안 걷는 산티아고 순례길이지만 순례길 선상에 굉장히 유명한 그 조그만 마을, 그리고 옛날 중세 느낌의 마을들, 그리고 스페인이 그 이슬람의 지배를 받을 때도 여기는 살아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살아있었던 그 스페인 정통의 느낌이 남아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산티아고 순례길 구역이니까 산티아고 순례길 구역에 있는 마을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고성 호텔, 뭐 파라도로는 아니었지만 고성 호텔, 그리고 이 고성 호텔에서 제공하는 너무너무 편안한 와인 한 잔, 너무너무 편안한 맥주 한 잔, 너무너무 편안한 릴렉스 이런 것들을 즐기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네, 의외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보지 못했던 분들인데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보는 경험은 못했지만 잠시라도 순례길 선상에 세계에서 온 다양한 순례자들과 함께 호흡을 잠깐 해본 시간이라 너무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행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뭐 순례자들이 머무는 알베르그에 숙박을 하진 않았지만 유럽이나 미국의 순례자들이 꼭 알베르게에서만 자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순례길 선상에 있는 조금 럭셔리한 파라도르나 럭셔리한 옛날 고성 개조한 호텔 이런 것들을 가끔씩 이용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뭐 저는 그런 곳들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순례길을 걷는 여행이 아니라 할지라도 리오하나 도우로 지역을 방문할 때는 카미노 산티아고 길 선상에 있는 마을들, 레온, 뭐 부르고스 이런 마을들에서 시간도 좀 보내보시고, 그리고 순례길 선상에 있는 조그만 마을에 있는 파라도르나 그다음에 아주 역사가 있는 그런 호텔들에서 한번 숙박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스페인의 그 자랑스러운 맛 문화 체험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다시 이제 로그로뇨로 돌아갑니다. 로그로뇨는 리오하 와인의 본부죠. 멋진 와이너리 하나 들렀습니다. 이소스라는 와이너리 들렀는데 와인의 맛보다도 이 집은 건물, 와이너리 건물 자체가 너무 유명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와인의 맛도 중요하지만 리오하 지역에는 와이너리의 건물이나 건축이 또 특이한 그런 곳들이 몇 군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곳들을 들르는 것도 유럽 여행, 또 와인 투어, 와인 여행 하시는 분들에게는 행복한 기억이 되니까 그런 와이너리들 들렀습니다. 이소스 마르케스 이런 거 들렸는데, 그리고 이제 로그로뇨 도착해서 로그로뇨의 저녁은 타파스 투어라고 그러죠. 타파스 투어. 그래서 각 가게마다 가서 하나씩 먹고 한잔하고 하는 타파스 투어, 패키지 투어, 유럽에 미국에 패키지 투어 단체들은 와서 저녁에 그 맛집 타파스 투어를 옵션으로 하던데 저희는 그냥 우리끼리 열심히 다니면서 이것저것 정말 신나고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스페인 여행에 다양한 장점들이 많은데 그중에 최고는 스페인 음식이죠. 뭐 음식, 타파스, 빈초스라는 음식이고, 그리고 지나는 동안에 살짝 산티아고 순례길의 맛도 보고, 그리고 순례자들이 걷다가 발길을 떼기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그 전설의 로그로뇨도 살짝 스쳐서 타파스 투어도 하고, 그리고 이제 팜플로나를 거쳐서 이제 다시 프랑스 지역으로 돌아가는데 프랑스 지역으로 돌아가는 목적지는 보르도입니다. 보르도. 이번 여행의 대장정 여행의 마지막을 보르도로 선정을 한 것은 물론 뭐 동선도 중요하고 뭐 출 도착 지역이 파리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프랑스 와인은 역시 그 보르도라고 합니다. 보르도, 그죠? 뭐 부르고뉴의 뭐 로마니 콩티가 최고가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는 하는데 뭐
보르도도 만만치 않잖아요. 보르도의 그 유명한 샤또 마고입니다. 샤또 마고. 너무 유명한데, 이거를 가서, 한 병에 뭐 10,000유로짜리 이런 와인을 마실 수는 없잖아요.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샤또 마고, 보르도 샤또 마고 인근에 가시면, 식당에 가시면요, 페어링을 할 수 있어요. 페어링 할 수 있고, 한 잔. 한 잔에 뭐 50유로, 60유로 이러던데, 한 잔, 맛볼 수 있는 그런, 테이스팅 룸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샤또 마고는 그냥 건물 자체만 바라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그런 곳이니까 샤또 마고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즐거웠고요. 프랑스 사람들도 평생 한번 샤또 마고 정도는 구경하러 온다. 구경하러 와서 굳이 또 사지는 않는다. 그냥 와인을 자체만 보고 가는 것만으로도 프랑스 사람들에게는 와인을 자랑하는 프랑스 사람에게는 평생 소원인 그런 곳입니다. 자, 어퍼 보로도 지역의 농가주택이죠. 농가주택 아주 훌륭한 주인 아주머니께서 아침 식사까지 잘 챙겨주시는 그런 전형적인 농가주택에서 보르도를 만끽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제는 다시 파리로 돌아가야 되죠. 돌아가야 되니까 파리로 돌아가는 루트는 느와르 고성지대에 고성들을 만나보는 그런 루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파리에서 노르망디, 파리에서 남쪽 부르고뉴, 파리에서 남쪽 니스, 파리에서 알자스, 파리에서 랭스, 샴페인 지역으로 가는 다양한 루트가 있지만 제가 항상 남쪽에서 스페인이나 남쪽에서 파리로 돌아갈 때 루트로 잡는 지역이 항상 느와르 고성지대고요. 느와르 고성지대의 제일 아름다운 성이 바로 슈농소입니다. 슈농소. 입장해서 티켓을 끊어서 들어가서 정원을 보는 것도 좋은데 저는 이 뒷길 동네 사람들만 아는 뒷길로 가서 슈농소를 만나보는 이 풍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풍경을 볼 수 있는 뒷길에 가서 슈농소를 만나보았습니다. 물론 미리 티켓 예약을 안 했더니 티켓도 사실은 좀 구하기 힘들었어요. 한 2시간 기다리라 그래서 내부 입장을 포기하고 비밀의 구역을 잠깐 들렀습니다. 그 다음 방문한 성은 앙부아즈입니다. 앙부아즈. 이날 무슨 휴일이었던 것 같은데 프랑스 사람들이 잔뜩 들어와서 앙부아즈에 주차할 곳이 없을 정도로 앙부아즈에 정말 성 주변 전체가 다 주차할 곳이 없어서 다리 건너 반대편 공원에 주차해놓고 앙부아즈 성을 바라보는 정도의 일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프랑스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이 움직이는 그런 연휴식이라 뭐 이렇게라도 앙부아즈 성을 바라보고요. 앙부아즈 성의 스토리와 또 연관이 되어 있는 이탈리아의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탈리아의 유명한 분의 동상이 앙부아즈를 바라보고 있는 공원입니다. 그분의 동상이 살짝 지나갈 겁니다. 그분 항상 앙부아즈를 바라보는 곳에 앉아서 버티고 있어요.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느와르 고성지대를 보고 제가 숙박하는 마을은 항상 뚜르입니다. 뚜르. 아주 아기자기하고 호텔도 좀 편안하고, 그죠? 그리고 뚜르 시내 중심에 가면은 구시가 맛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구역인데 현지 맛집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제가 뭐 가끔 들르는 뚜르에 한식당도 하나 있는데 뭐 그렇게 뭐 퀄리티가 놀랍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식이 그리울 때 한번 들러보면 좋고, 한식당 주변에 다양한 뭐 맛집들이 있기 때문에 선택이 가능한 그런 것이 뚜르 구시가입니다. 뚜르 구시가 사랑합니다. 은근히 좋습니다. 한국 분들은 뭐 잘 만나기 힘든 지역이긴 한데 좋습니다. 뚜르를 떠나서 이제 파리로 올라가는 길에 샹보드 성인데, 샹보드 성도 유명하죠.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이 결국은 프랑스 파리 주변에 있는 옛날 잘 나가는 귀족들이 만든 성들을 보고 왕이 열받아서 베르사유 궁전을 지으라고 했다라고 하는 스토리가 있는 그런 동기를 제공했던 성들 중에 하나인데, 샹보드 성도 굉장히 규모가 크고 아름다운 그런 성인데 가셔서 주차해 놓고 간단하게 산책도 좀 하시고 뭐 성 내부 투어도 좋지만
성 외부의 환경 자체가 뭐 너무 좋기 때문에 성 외부만 쭉 둘러보셔도 뭐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여행지가 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출발해서 파리 샴페인, 파리 동부의 샴페인 지역, 샴페인, 룩셈부르크 모젤 강을 따라서 프랑크푸르트, 알자스의 리슬링 와인, 그다음에 이제 스위스에서 스위스 와인, 그리고 이탈리아 징퀘테레 넘어가서 바롤로 와인 맛도 보고 다시 몬탈치노 3대 이태리 3대 와인의 본산 몬탈치노 와인 브루넬로 와인 맛을 보고 다시 올라와서 바롤로에서 부르고뉴 와인 지대를 지나서 스페인 리오하 와인 지역까지 만나보고요. 그리고 다시 보르도에 와서 보르도 샤또 마고까지 만나본 훌륭한 와인 매니아들을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다시 보니까 또 가고 싶네요. 자, 유럽 렌트카 여행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다녀보시는 여행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럽은 자연도 좋지만 너무너무 컬처가 훌륭한 그런 지역이죠. 렌트카 여행으로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